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투기, 그 중에서도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57 생산을 못하게 됐다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생산 잘하고 있는데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분이 조금 좋네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중국제를 사서 써야 할 판이다 라는 건데, 이 전쟁으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닝 쇼크 관련한 기사 많이 보셨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또 원인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에요. 심층 분석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실에 구현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 군, 그 중에서도 특전사가 사용하는 총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있는 건 구매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 사용되는 특수작전 부대의 총기는 일반 부대에 보급되는 총기보다 더 우수하고 신뢰성 높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총기를 직접 사용하는 일선 부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총기 선정과 도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우리 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군사경찰 특임대 대테러 작전용으로 도입한 이스라엘 IWI사 X-95 9mm 기관단총이 결함 시비와 사용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강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선 부대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기는 지난 2022년 도입 사업이 진행된 X-95 9mm 기관단총이었는데요. 해당 총기는 현지 시험평가 과정에서 사용 부대인 특전사에 의해 평가 기준 미충족이라는 불합격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강행됐습니다. 육군과 특수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테러 기관단총 사업 문건들에 따르면 해당 총기는 2022년 초에 도입이 추진되어 22년 7월 육군 시험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23년 2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58억 원의 예산으로 920장이 도입되었습니다. X-95는 이스라엘군이 기교화 보병이나 전차 승무원 개인 화기로 운용 중인 타보르 돌격소총의 9mm 기관단총 버전인데요. 일반적인 기관단총들과 달리 손잡이 뒤에 탄창이 있는 불법식 총기로 우리 군 장병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독특한 모델입니다. 특전사는 합참과 육군본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총기가 방독면 착용 상태에서 사격할 경우 탄피가 방독면 정화통에 막혀 탄 걸림 현상이 발생하고 총기 길이가 너무 짧아 각종 부가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우며 총기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도입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전사는 근거리 교전 중 화기 고장은 매우 치명적이며 작전 실패를 야기한다라며 여러 차례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평가단은 특전사 요원의 사격 테스트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제조사 측 인원이 사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총기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육군본부는 현지 시험 중 고장은 총기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었고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합참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과연 이 총기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주체들은 해당 총기에 대해 특전사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지금 여기 이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총, 이게 바로 X-95라는 총인데요. 이스라엘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각종 부가 액세서리가 있고 여기 전선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죠. 전선 같은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전선이 문제예요. 저 전선이 지금 삐죽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저걸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부착된 저런 액세서리를 이 손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전선이 내려와 있는데 저게
이 장전 손잡이, 우리가 총을 쏘면 장전 손잡이가 자동 조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왔다 갔다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조사 측의 홍보 사진인데, 여기 이 사람은 이 케이블을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는 뭐 우리도 감으면 되지, 아니죠, 그렇게. 왜? 현장에서는 저 액세서리를 빼고 다른 거로 바꾸고 뭐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좀 급한데 저 테이프 빼고 다시 테이프 또 갖고 다니면서 또 감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감아놨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장전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뭔가 구멍이 있죠. 이쪽으로 탄피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식 소총은 이런 겁니다. 이 개머리 판에 탄창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이 개머리 판에 탄창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총신 전체가 짧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신이 돼서 아주 짧은 총신을 가지고도 제법 타격력을, 총신이 길면 타격력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전사는 원래 시그에서 나온 MPX 이걸 원했어요. 자, 이건 이 탄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총신이 그냥 뭐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같은 비슷한 길이의 이 불법식 총은 여기에 탄창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총신이 들어가서 총신이 아주 길죠. 거의 뭐 정상 스타일의 총보다 이 아주 단축식 총의 경우에 거의 한 3배 정도의 총신이니까 이게 정확도, 사거리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단총의 경우 불법식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다라고 특전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장전 손잡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자꾸 감는다. 두 번째는 탄피 배출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는 탄피 배출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총을 쏘면 탄피가 여기에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탄피 배출구가 바로 코앞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방독면 정화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독면 정화통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독면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방독면 정화통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또 양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 따라 다르죠. 그러면 자,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친구는 정상적인 오른손잡이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왼손잡이 사격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사격하면 탄피가 이쪽으로 지금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독면 정화통이 있는데 탄피가 나오면서 방독면 정화통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리다 해서 못 나가면 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현장에 따라간 이 특전사 요원들이 이건 안 된다 라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 합참 또 육군본부에서는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아니 특전사가 자기애들이 쓰는데 자기애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 해당 제조사 운용 요원이 사격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와서 지금 특수부대 활동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테이프 감아놓고 지금 쏘니까 문제가 없죠. 방독면도 안 꼈으니까 문제가 없죠. 우리는 이 특전사 요원들이 야 방독면 끼고 이거 받친다 라고 하는데도 무시했다라는 건데, 특전사는 이 기관단총을 요구했는데 그냥 이걸로 강행했다. 이게 도대체 뭐한 짓입니까? 그리고 이 K13 기관단총도 특전사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노리쇠 전진기가 없는데 이거 좀 붙여달라 하니까 이 합참이 야 그냥 해 하고 묵살하고 그냥 했다가 이 총이 이 내부에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라 하고는 이제 2차 도입부부터는 이 노리쇠 전진기를 넣는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합참 또는 육군본부 또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민원 들어주는 데입니까? 그냥 우리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납품 받으세요. 그거 하면 또 시간 걸리고, 그거 개조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또 그러면 또 예산 올라가고 우리 마진 줄어들고 하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하니까 특전사에서 아니 이거 안 돼요. 노리쇠 전진기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냥 해. 라고 합참이, 도대체 합참은 누구 편입니까? 방산업체에 나가 있는 선배님 편입니까? 우리 운용 부대 편입니까?
며칠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무쌍을 찍는 그런 용력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은 북한에 대해서만 그 정도 의지,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정도 의지를 가지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산업체에 나가 있는 선배들 의견,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국방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로 우리 경제 전망이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경쟁사인 TSMC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년 전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 경고했던 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10월 9일 3분기 매출을 발표했으며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9.6% 폭증한 것은 물론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이에 힘입은 대규모 추가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3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 233억 달러를 웃돈 수준이자 지난 7월 TSMC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내놓은 224억에서 232억 달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실적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 증가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TSMC가 AI 시대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TSMC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만 남부 가오슝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2나노미터 공정을 소화하는 가오슝 1, 2공장 옆에 3공장 건설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하고 이곳에 2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가장 큰 투자처인 경기도 평택 캠퍼스의 4공장부터 6공장까지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대단히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5공장과 6공장은 AI 반도체 생산 설비로 예정되어 있어 대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8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부회장의 사과문에 대해 AI 시대에 뒤처진 데 대한 반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업체는 첨단 분야는 TSMC와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범용 분야는 중국에게 쫓기는 삼성전자라는 표현을 쓰며 삼성전자의 미래를 암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상황은 주요 경쟁업체들이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던 시기 주요 의사결정과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만들어낸 세력들,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식을 산 사람들 중에서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 다 조금씩 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건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나락으로 간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증권가 예상은 3분기에 원래 1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증권가에서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9조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보다 한 5조 원 정도 줄어든 거죠. 반면에 경쟁업체인 TSMC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이 39.6%, 40% 증가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증가를 한 대비인데 이게 AI 시대에 대비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SMC는 가오슝에 이렇게 지금 1, 2공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3, 4, 5, 6 4개를 더 짓는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지금 이 1, 2, 3공장이 있는데 4, 5, 6공장, 지금 3공장은 지금 시설 완비하고 있는 중이고 4, 5, 6공장 지으려고 하다가 건설 스톱돼 있어요. 안 한답니다. 그래서 평택에 들어와 있는 이 건설 노동자들 다 지금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1년 11월 21일이죠. 신의규 국방TV 심층 분석 중에서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게 그대로 들어맞아서 안타깝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산업구조, 여러분들 뭐 메모리 반도체다, 뭐 시스템, CPU다, GPU다, 램이다 다 들어보셨죠?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였어요. 그런데 기존 반도체는 CPU에, 그래픽에, 메모리에 이제 연산장치죠, CPU. 그리고 램은 메모리 하는 거죠. GPU는 이제 그래픽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 따로 있었는데 그걸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로 통합된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로 연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래픽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나로 간다. 그러려면 완전히 반도체 구조가 새로 바뀌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할 그 시점에 오늘을 잡아넣었죠. 이게 수십조, 수백조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을 잡아넣고 오늘가 정보를 제대로 취득할 수 없게끔 만들고 또 계속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서 그 멈칫하는 감옥에 들락날락하던 그 순간에 의사결정이 늦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국방TV에 했던 그 원고 중에 하나인데 오너 탄압했죠.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승마 지원했던 거 뇌물 적용했어요. 아니 아시안게임에서 진짜 메달 딴 사람인데 정말 뭐 광기의 시기였습니다. 그 메달 딴 사람이 그 메달 딴 것을 가지고 체육 특기자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박탈해버렸죠.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어떤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걸 마치 무슨 성녀처럼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 아주 잘못된 나쁜 방법으로 취득한 그 의사 자격증을 반납한 것을 반납한 게 아니죠. 당연히 내놔야 되고 뺏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도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총기획하고 총괄하고 그 백으로 사실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 지금 꿈꾸고 있고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사유재산 강탈했죠. 이건희 회장 유산 20조 원 중에 60% 강탈했습니다. 상속세 12조 원 내, 의료 사회공헌기금 1조 원 더 내, 그리고 미술품 잔뜩 있잖아. 그 다 내, 3조 원. 개연권 침해합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뺏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스타트부터 삼성전자를 뺏자 하면서 이 국민연금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개연권에 간섭할 수 없죠. 왜? 자기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돈인데 자기 돈입니까 그게? 또 여기 국민연금 제대로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강제 부과해서 가져간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권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법으로 안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9.9%를 보유해서 개인권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또 머리가 깨어진 이런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는 그 자들을 찍어줘요. 그러면서 내 삼성전자 주식 내려갔다라고 울어요. 바보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펴몰아 줍니다. 그러면서 또 내 자산 내려갔다. 삼성전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전체가 내려가죠. 한국 주식 전체가 내려가죠. 삼성전자 투자 안 해도 나는 삼성 안 샀으니까 천만의 말씀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또 몰아줘요. 그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머리가 원숭이 수준인 거죠. 이 삼성전자의 이 오늘을 만들어낸 자들, 머리가 원숭이가 아니라면 내 정치색이 좌파다 우파다 따지지 말고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요 군수 산업을 사실상 전시체제로 바꾸고 대대적인 무기 증산에 나선 러시아가 서방 세계 제재 때문에 전투기 생산이 마비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수-57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다른 전투기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펠론의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서방 측 전자부품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각 10월 9일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에서는 F-35 전투기 인도가 1년 만에 재개되었고 지구 반대편엔 한국은 KF-21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 라며 그러나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수호이-57 전투기 생산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라면서 수호이-57 전투기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전자장비들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전투기 생산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제조사인 수호이 측은 2022년 열대, 23년 11대의 수호이-57을 러시아 공군에 인도했는데요. 올해는 10월 초 기준으로 5대도 채 인도하지 못했고 현재는 아예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프론트 인텔리전스 인사이트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품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지적했는데요. 각각 WA-36, PLR-7, 6012, EAPS-3150으로 명명된 전원 공급장치, 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MPPU-50 등이 미국과 독일로부터 조달을 원천 차단당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수호이-57 생산을 재개하려면 핵심 부품을 밀수하거나 중국산 대체품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 증가와 생산 속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76대의 수호이-57을 발주했고 올해 초에는 콤소몰스크 나우물의 전투기 공장 시설 확장 공사에 나서는 등 이 전투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온 바 있는데요. 부품 수급이 막혀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러시아, 이제 중국산 전투기나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판입니다. 네, 아주 고소한 상황인데요. 수호이-57, 탑건2에 나왔던 바로 그 빌런 전투기죠. 마지막에 탐 크루즈와 전투했던 바로 그 전투기인데 자, 이게 생산이 스탑됐다라는 거예요. 그 보도를 텔레그래프가 했습니다. 뭐 기분 좋은 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도 스텔스 전투기 KF-21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못 만든다. 우리 KF-21 스텔스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스텔스로 판단하는가 봐요. 세미 스텔스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산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 수호이가 레이더와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알마즈 안테이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품을 자, 이 공문 앞장이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이런 부품들을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 없어서 생산 못하는데 구할 수도 없다, 제재로. 그러니까 알마즈 안테이, 당신네들이 이걸 한번 생산해봐라 라고 요청 공문을 보낸 걸 지금 확인했어요. 이게 2022년입니다. 그런데 알마즈 안테이가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생산을 못한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밀수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워낙 복제 잘하니까 중국이 만들어주든지 그럼 중국이 또 복제하려고 해도 시간 걸리죠. 그리고 중국산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아무튼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미래를 갈아넣고 있는 모습들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산 부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이 수호이-57 전투기 지금까지는 그래도 있는 부품 가지고 몇 대 만들었는데 뭐 그 중에서도 2대는 추락했고 시험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한 대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받아서 파괴됐죠. 그래서 지금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못 만들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